안녕하세요. 뚱치 달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85번째. 네, 벌써 85번째가 되었나요? 존 포드 감독의 그 The Informer입니다. 이제 나름대로 조금 적응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좀 감독들 작품도 좀 하고요. 좀 제가 펼쳐가고 보고 싶은 식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먼저 하고 싶었던 영화는요. 그 The Searchers라는 이 영화를 서부 영화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엄청난 작품성을 가진 영화거든요. 1956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하려다가 존 포드 감독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자 해서 1935년 영화를 다루게 됐습니다. 주로 1900 저는 4, 50년대 고전들을 많이 다뤄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년대 영화도 엄청난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제 그 동영상 중에 대표적인 30년대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요. 프릭스 기억하시죠? 토드 브라우닝 감독의 이 영화가 32년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비극적인 황태자의 사랑을 그렸던 마이얼링 기억하시죠? 이 영화가 36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해 주셨던 프랑크 카프라 감독의 잃어버린 지평선 이게 37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년대에 이미 대단한 수작들을 만들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935년 이 영화를 통해서 존 포드 감독이 첫 번째 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습니다. 존 포드 감독 하면 우리 어떤 느낌이 강합니까? 서부 영화의 대부 같은 그런 상징 같은 인물이죠. 어떤 영화들 있었습니까? 역마차 1939년에 그리고 48년 뭐 아파트 요새 그리고 리오 그란데 1950년 그리고 뭐 정말로 그 유명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earchers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크족의 북소리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뭐, 샤이안족의 최후, 리버티 발렌티를 쏜 사나이 같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존 포드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거 네 번은 다 서부 영화가 한 편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첫 번째 영화가 바로 이 밀고 자라는 영화고요. 두 번째가 40년 작품 분노의 포도라는 존 스타인백의 소설을 영화한 헨리 폰다 나오는 영화죠. 분노의 포도고요. 그 다음에 영화가 너무나 저는 이 영화 제목으로서는 이 영화가 가장 그 번역 제목으로서는 잘 지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꿈속의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억에는 올드 팬들의 기억에는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기억나시죠? 이 너무 시적으로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예,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그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고요. 세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조용한 사나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제3TV에서 예전에 했었습니다. 너무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이 영화입니다. The Quiet Man. 이 영화로 그러니까 네 작품 다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도 웨스턴이 없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웨스턴의 상징 같은 감독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도 있고 1935년 이 영화가 사실 이때 어느 정도의 상태였냐면 존 포드 감독은 이미 무성 영화를 한 60편에 가까운 무성 영화를 만든 상태예요. 이때만 해도 벌써. 이때 나이가 1894년생이니까요. 이게 35년이니까 41살이죠. 41살인데 이미 60편의 무성 영화를 하고요. 유성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벌써 한 15편 정도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41살 나이에 유성 영화, 무성 영화 합쳐서 75편 정도의 그 영화 이상을 만든 상태였습니다. 보통 감독이면 평생을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작품을 한 상태에서 이 영화는 아주 자유롭게 그러면서 예전부터 이 영화를 작품화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아일랜드 본인의 그 아버지의 고향인 아일랜드에 그 관한 이야기니까요. 북아일랜드 그때 독립기구가 있었죠. 이라라고 하는 거기에 소속돼 있었던 주인공이
거기에 지령을 잘 따르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제 퇴출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6개월 동안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가장 절친한 친구 프랭키 맥필립이라는 친구가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라 그 단원들은 전부 뭐 살인을 하거나 영국군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현상 수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친구를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상금을 2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죄책감과 여러 가지로 이제 겪게 되는 일종의 밀고자의 운명을 그린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 주제가 상당히 존 포드한테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게 1929년에 다른 감독의 영화로 탄생을 하니까 리메이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 그 감명이 있었는지 줄 스타신 감독도 마찬가지로 60년대 또 이 작품을 리메이크합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 스토리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영화하기에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들리 니콜스라고 해서 그 각본하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이때의 존 포드는 상업 영화 만든다는 느낌으로 엄청난 자유를 느끼면서 모든 종류의 무성 영화와, 약간 보면 프리츠랑 감독의 M 모디라는 영화 있거든요. M이라는 영화, 그 영화의 어떤 느낌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주 음영이 독일 표현주의 느낌도 많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구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한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닌가. 영화 자체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느낌을, 코드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게 이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 안에서 그 표현적인 자유를 되게 느껴보고 싶었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하고요. 바로 감독상에 이어서 음악상, 각본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여기서 이제 남자 배우는 엄청나게 그 큰 덩치를 자랑하는 빅터 맥러글렌이라는 배우거든요. 이 배우는 원래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등치가 거의 제가 보면 게리 쿠퍼 정도의 키에 그보다 더 건장하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스타일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존 포드 감독의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건가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서도 이제 캐리 그란트하고 같이 나오는데, 주로 존 포드 감독의 영화에서는 리오 그란데도 나오고, 조용한 사나이에서도 나오고, 노란색 리본, 황색 리본,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 아파치 요새에서도 나오니까 이 배우는 앞으로 존 포드 영화 하면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기포라는 역을 맡았는데요. 그 배신자 역을 맡은 거죠. 그리고 여기 여자 배우가 나옵니다. 헤더 앤젤이라고, 기포의 제일 절친한 친구, 밀고 돼서 죽게 되는 프랭키 맥필립. 여기서 월라스 포드가 분하는데 이 프랭키의 여동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리 맥필립. 이 여동생을 또 일화의 약간 중간 보스 같은 갤리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갤리거하고 서로 연인 사이예요. 그리고 기포가 좋아하는 여인으로 나오는 배우는 마got 그레함이라고, 이 배우는 오손 웰즈 영화에서 흑마술 거기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오드맥 감독의 진홍의 도적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버트랜 카스터도 나오는 그 영화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포의 여자친구인데 사실 이제 매춘 생활을 하는 거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케이트라는 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배우는 여기서 두 명이 이제 중심적으로 나오는 거죠. 기포가 이 절친인 프랭키의 여동생 역을 하는 메리. 근데 이 메리 맥필립 역을 하는 헤더 앤젤이라는 이 배우는, 사실 그 영화 기억나세요? 그 해밀턴 부인에서 제일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교도소 같은데 해밀턴 부인이 비비안리가 갇히잖아요. 거기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얘기해 줄 때 바로 상대 역, 그 여자가 바로 헤더 앤젤입니다. 나중에 이제 장면 나오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이렇게, 네. 존 포드 감독의
네, 제일 처음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예를 들어서 일종의 배신자의 상징이 유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영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밤에 어둠이 가득한데 이렇게 해서 어때요? 프랭키 맥필립 전단지가 붙은 거죠. 지명수배 전단이. 네, 그게 자꾸 자기 그 안에서 보니까 어때요? 예전에 우정을 나눴던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서 저런 포스터라든지 저런 것들이 하나의 고정돼 있는 게 하나의 생명체화 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이 영화가 현실하고 약간 환상 사이로 오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주인공을 맡은 이 기포가 어떻게 보면 밀고를 하게 되는데 그 밀고라는 거 안에서 자기가 그 돈 때문에 그 밀고를 하게 됐지만 그 안에 현실적인 선택을 과연 자기가 한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크게 오니까 현실과 환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느 쪽의 경계선에 서야 될지 모르는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영화에서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대표적인 어떤 부분 중에 하나죠. 그 포스터를 띄고요. 그리고 항상 저 술집을 기웃기웃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구퉁이에서 그런데 이런 거 아까 자기가 뜯어버렸던 이게 자꾸 늘러붙는 거죠. 자기 발에 마치 운명처럼 그 포스터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저렇게 노래를 하고요. 그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기포의 애인인 어, 케이트죠. 이럴 때는 제일 처음에 느낌은 완전 성녀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자를 벗자,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을, 목덜미를 이렇게 드러내자, 뭔가 이때는 완전히 무성영화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저렇게 걸어갈 때는 거의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이런 구도 자체도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구도잖아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대화가 오고 가기보다는. 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때려 눕히는 거죠. 그러면서 기포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 뒤에 10파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벽보에 붙여져 있는 여행사 그런 창문에 배도 고프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네, 여기 나오죠. 투 아메리카 해서 인포머 밀고자가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보여진 저 광고 10파운드. 미국까지 가는데 저 위에 가려졌는데 위에 10파운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20파운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가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인포머라는 단어가 밀고자인데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는데 가서 결국 여행사의 그 정보란에 보면 그 미국으로 가는 저런 광고 전단이 있고 그 정보란을 통해서 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밀고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돈이 어떻게 있냐고 하면서 막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케이티한테 미안하다는 거 하는 거는 그러면 너가 몸이라도 팔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막 윽박 지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리에 그 똑같은 종이가 붙었어요. 전단지가. 이거는 누구냐면 바로 그 프랭키, 그 친구입니다. 자기의 전단지를 본 거죠.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숨고요. 숨는데 이런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현주의적인 어떤 느낌이 강하고요. 이런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쪽에는 그 숨어 있죠, 지금. 숨어 있고 총을 갖고 여긴 프랭키입니다. 그리고 전등은 어디를 비출까요? 한 명이 남아서 전등을 비춥니다. 전등은 바로 이걸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상징이 되죠. 전등에서는 비추고
그리고 옆에는 숨어 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비추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감춰지는 이런 구도. 네,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무료 급식소 같은데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네, 왜냐하면 이 만난 거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반갑다. 그런데 이때 그 기포는 얘기합니다. 사실 나 너한테 미안한 거 있어. 나 그동안 하나도 못 먹고 그랬는데 너희 어머니가 가끔씩 그 돈을 주시더라. 근데 나 그 돈을 너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 돈으로 내가 다 사 먹어 버렸어.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를 갖다가 조금 있다가 하는 와중일 텐데요. 지금 기포의 눈에 보여지는 프랭키는 저 20 파운드로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써버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일부러 그럴 줄 알고 너한테 그렇게 돈을 주신 거야. 어머니가 너 좋아하잖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너무 살고 힘들다니까 내가 갤러거 대장한테 잘 얘기해 줄게. 너 다시 우리 일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 줄게. 네.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처음에 영화가 진행이 돼요. 들어옵니다. 바로 밀고 하러 온 거죠. 네, 머문머문 타다가요. 네, 빨리 얘기하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프랭키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준다고 얘기하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바로 얘기하자마자 제인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밖을 내다보고요. 바로 저렇게 출동을 합니다. 네, 소리만 들리는 거죠. 네, 들어왔고요. 그리고 좌측이 메리, 우측이 어머니인 거죠. 네,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거죠. 프랭키야 안 돼 하고 저 때는 이제 완전히 극적인 표현 밖에 문을 갖다가 계속 찍듯이 부수고 저렇게 뜯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어 그리고 프랭키 어디 있지? 강력하게 맞고요. 저런 경우에는 거의 미칠 듯이 광분하면서 메리가 막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와서 쏘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절규하면서 맞고요. 근데 이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저렇게 뒤로 통과하려고 저 안에 지하실 같은 데로 내려가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미리 저기에 다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구도 컨셉 되게 뭐랄까 약간 종교적인 어떤 성화를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한 팔만 저렇게 걸고 있는 상태에서 저격을 당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약간 고야의 그림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좀 들면서 상당히 회화적이면서 아마 이 여태까지 이 시간까지 들어오는 가운데서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잘 된 장면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아주 한편으로 보면 막판에 이런 어떤 클라이막스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그 고발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이런 어떤 천 같은 부분도 약간 성화에서 나오는 그런 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되게 뭐랄까 아주 그 현실적인 사실적인 성화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절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처리됐다고 하니까 아주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면서 저렇게 작대기로 던지듯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잘 세워보도록 하면서 네, 아주 그 조소와 경멸을 다 던지는 거죠. 네, 그리고 뒷문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철조망 같은 게 벌써 쳐져 있으니까 뒷문으로 나오는 순간 벌써 보여져 있는 게 어때요? 이미 죄수가 된 느낌입니다. 나오는 순간에 바로 저런 어떤 철조망적인 느낌을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목을 비틀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 본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맹인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맹인의 이 얼굴 자체가 아마 경찰서 뒷문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본인은 저런 운명, 저 사람 같은 운명,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마주할 수 없는 마치 맹인 같은 어떤 볼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서 사실 일종의 이중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때요? 벽이 지날 때도 벽에서도 막 그런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 것 같고 그 전단지가 걸려 있는 것 같고 이런 공간은 상당히 표현주의적이면서 이렇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일종의 정신적인 그 오거감을 겪고 있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알루시나시옹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혼돈 상태가 오는 거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러면서 몽유병 환자같이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술집에 왔습니다. 술집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돈도 없는 거지한테 주지 않겠다 그러는데 어때요? 병 달라고 해서 저 한쪽 끝에서 저렇게 마셔댑니다. 그때 KT가 나타나고요. 도대체 잔돈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술 취한 미군 해군한테 자기가 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밀고자야? 너가 그걸 훔쳤다고 얘기하는 밀고자야? 다른 사람에게 말하니까 하니까 광적으로 밀고자라는 얘기에 광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안에서 옥죄이는 거죠. 그리고 저 잔돈을 챙겨서 나갔는데 네. 여기서 또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맹인을 또 만나는 거죠. 이번에는 맹인한테 돈을 쥐어줍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기포 뭐 한 거야? 1파운드나 줬잖아. 저 때 20파운드가 어느 정도의 그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가치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술을 갖다가 그 카페에서 다 사는데 그게 2파운드 정도면 해결이 됐으니까 1파운드가 현상금 자체가 20파운드라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정확하게 저도 수치를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아요. 저게 100년 전 정도 되니까요. 그 처음에 그 술 산다고 어느 정도 돈을 쓰고 그리고 이제 1파운드라는 거금을 벌써 쓴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처음에 봤던 그 종교 거리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서 이끌려 갔더니 바로 친구 프랭키의 장례식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갑니다. 네,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네, 네, 거기서 이제 서서히 죄책감을 느끼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기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너무 슬픈다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일어서는데 거기에 금화, 동전이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에 집중을 해요. 네, 그러면서 시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스스로가 이렇게 지레 제발 저려서 맹세하건대 내가 프랑키를 밀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혼자 흥분해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따라오는 거죠.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냐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이라의 그 대원들이고요. 네,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계속 쫓겨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고요.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갤리거 대장인 거죠. 이 기포가 죽인 프랭키의 여동생하고 사랑하는 사이고 실질적인 이 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기포도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혹시 밀고자 알지? 그런데 밀고자 얘기를 갖다 더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다시 이 조직에 너무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너가 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가 있다. 밀고자를 잡아오는 거다.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전에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밀고자 잡아오면 다시 합류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는 자기 네, 충성을 다할 거라고 자기가 꼭 잡아오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구냐 하면 그 범인은 몰리건이라는 재단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프랭키를 원래 싫어했답니다. 근데 막 지어내는 거죠. 긴 얘기를 하면서 그 프랭키가 그 몰리간의 여동생 한 명을 좀 추행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안 잡히면.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감정이 안 좋아서 밀고 한 거라고 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메리가 그 지금 대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 메리가 너무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밀고자 잡는 거지 대장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막 술에 광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옆에서 부추기는 한 명이 있습니다. 선동자가. 그래서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야 하면서 막 술을 다 사게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온통 떠들썩하게 이 가게 안에서 술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술이 잔뜩 취한 채로 나와 있는데 웬 사람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왕 얘기 네가 왕이야 내가 네 얼굴도 못 쳐다보게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왜 왕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못해 이 얘기는 이제 그 아일랜드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기 얼굴을 왜 빤히 보냐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기포가 시비를 걸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빤히 보는 거는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저 사람을 때려 눕히고요. 경찰이 나타납니다. 경찰도 때려 눕힙니다. 그러면서 네. 근데 막 대단하다고 하면서 저 옆에서 바람잡이 저 친구가 기포가 돈이 있는 걸 보고 네, 돈을 막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포는 아까 그 누구를 만났냐면 케이스를 만나서 케이스가 빨리 집에 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까먹고 계속해서 이제 술 취한 상태로 저 조그마한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기포한테 두드려 맞은 첫 번째 사람이 범인으로 이렇게 잡혀가는 겁니다. 경찰을 때린 범인으로. 그리고 네, 프랭키 얘기만 나오면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미친 듯이 여기서 술을 사네요. 다 술을 사고요. 기포가 쏜다고 해서 저는 전 장면인 줄 알았더니 그 돈을 내고요. 네, 나는 왕이다 하고 미친 듯이 저렇게 이제 마셔대는 거죠. 그걸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보고 있을까요? 네, 그 이라의 대원인 3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왜 저렇게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네. 그리고 그리고 한시에 그 재판이 있는 겁니다. 그 밀고자에 대한 재판이 그 인민 재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이라 본부에서요. 이라라는 거는 그 북아일랜드 독립 기구를 이라라고 합니다. 그 이라라는 지하 단체죠. 영국군하고 맞서서 북아일랜드 독립을 갖다가 그 이뤄내는 그런 어떤 비밀 저항 단체인 거죠. 거기서 한시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기포 같이 가 하면서 집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포를 갖다 이용하는 또 다른 아주 그런 좋지 않은 그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해서 저는 일부를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